은행 창구 앞에서 김태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통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잔액 247원.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5억 1천만 원이 찍혀 있던 그 통장에 이제 남은 건 고작 247원 뿐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매달 조금씩, 정말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술 한 잔, 고기 한 점 아껴가며 모았던 그 소중한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이 바로 자신의 친아들, 30년 동안 키우고 대학까지 보낸 그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져간 게 아니라 사기를 친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속인 겁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꼭 성공시켜서 2배로 갚겠다며. 무릎까지 꿇었던 그 아들이 지금은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수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아들의 대학 동기라는 사람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민준이 그거 아세요? 걔 요즘 강남에서 매일 밤 클럽 다니면서 돈 물 쓰듯 쓰고 다녀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빌린 돈 안 갚는데. 그 순간 김태수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시청하시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수 씨, 올해 65입니다. 그는 28배 중견 제조업체에 입사해서 37년을 한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특별히 출세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뒤처진 것도 아닌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과장에서 부장까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승진했고 정년까지 무사히 다닐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었습니다. 송년회 겸 퇴직식이었는데 그날 밤 김태수 씨는 후배들과 소주를 몇 잔 마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도 이제 자유의 몸이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앞으로 잘해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진 말이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35년을 다닌 회사를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김태수 씨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퇴직금이었습니다. 명퇴를 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정확히 5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세금을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4억 5천만 원 정도는 손에 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김태수 씨에게 이 돈은 그야말로 노후의 희망이었습니다. 김태수 씨의 아내 정미숙 씨는 63입니다. 결혼 생활 32년 동안 늘 남편을 뒷바라지해 왔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집안 살림 꾸리고 남편이 야근할 때면 따뜻한 밥 챙겨주고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쉬운 삶도 아니었습니다. 친정어머니 간병하느라 몇 년을 고생했고 시부모님 제사도 혼자서 다 챙겨왔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김태수 씨는 늘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으면 꼭 해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주도 여행이었습니다. 여보, 퇴직금 나오면 우리 제주도 한 달 살게 할까? 펜션 빌려서 한 달 동안 푹 쉬면서 맛있는 거 먹고 바다도 보고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 좀 쉬자. 김태수 씨가 이렇게 말하자 정미숙 씨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에게는 자식이 둘 있습니다. 첫째, 아들 민준이와 둘째 딸 지은이입니다. 민준이는 올해 32,
지은이는 29입니다. 민준이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다가 3년 전에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김태수 씨는 아들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많이 말렸습니다. 민준아, 요즘 같은 세상에 대기업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 하지만 민준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사업을 하고 싶어요. 월급쟁이로 평생 사는 건 제 길이 아니에요. 결국 김태수 씨는 아들의 뜻을 꺾을 수 없어 허락했습니다. 민준이는 회사를 그만둔 후 처음 1년 동안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업 아이템을 구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민준이가 컴퓨터 앞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는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둘째 딸 지은이는 대학 졸업 후 결혼해서 지금은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며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 지난해 첫 아이를 낳아서 이제 손주까지 있습니다. 김태수 씨 부부는 가끔 인천에 있는 딸네 집에 가서 손주를 봐주기도 했습니다. 손주를 볼 때마다 이제야 진짜 할아버지가 됐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퇴직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준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아들의 얼굴은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민준아,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사업은 잘 되고 있어. 김태수 씨가 묻자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민준이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혼자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 왔는데 드디어 투자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초기 자금이 필요한데 그 금액이 2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자신 있어요.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투자자도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시작 자금만 있으면 되는데. 김태수 씨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2억이라니, 그건 퇴직금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아, 그게 2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니. 아빠도 퇴직금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자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투자자가 다음 달까지만 기다려준대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 안 와요.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3년 안에 2배로 갚을게요. 아니, 3배로 갚을게요. 아들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김태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정미숙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도와주는 게 어때요? 우리 노후는 남은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결국 김태수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근데 민준아, 이건 진짜 마지막이다. 아빠도 이제 벌이가 없잖니. 이 돈 없어지면 우리 노후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민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아버지 은혜 갚을게요. 맹세합니다. 그날 밤, 김태수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2억을 아들에게 주는 게 맞는 걸까? 혹시 사업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김태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식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는 게 부모의 도리 아니겠는가.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았던 자신과는 달리 아들은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꿈을 응원해 주는 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민준이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요. 투자자랑 얘기하다 보니까 2억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사무실 보증금이랑 초기 운영자금까지 합치면 3억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김태수 씨는 화가 났습니다. 야, 민준아, 처음에는 2억이라더니 이제 3억이라고. 내가 아빠를 뭘로 보는 거야? 하지만 민준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처음에 계산을 잘못했어요. 사업계획서 다시 짜다 보니까 3억이 필요하더라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김태수 씨는 또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3억이라니. 그럼 퇴직금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날 저녁 김태수 씨는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3억이면 우리 노후 자금이 많이 줄어드는 건데. 정미숙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믿어봐요. 민준이가 거짓말할 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아직 2억이 남잖아요. 그 돈으로도 조촐하게 살 수 있어요. 결국 김태수 씨는 3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3억을 줄게. 근데 이건 진짜 마지막이야. 그리고 차용증 써라. 3년 후에 이자 포함해서 4억으로 갚는다는 차용증 말이야. 민준이는 흔쾌히 차용증을 썼습니다. 김태수 씨는 그 차용증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안심이 됐습니다. 2월 초, 김태수 씨는 은행에 가서 3억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절반 이상을 한 번에 보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돈을 받자마자 감사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김태수 씨는 그 문자를 읽으며 뿌듯했습니다. 자식이 이렇게까지 고마워하는 걸 보니 돈을 준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민준이가 연락을 잘 안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사업 준비로 바빠서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비슷한 문자가 왔습니다. 김태수 씨는 아들이 정말 바쁜가 보다 싶어서 이해했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는 바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아들에게서 제대로 된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태수 씨가 전화를 걸면 회의 중이에요. 또는 투자자 만나러 가는 중이에요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김태수 씨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2월 말 김태수 씨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아빠인데 요즘 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한번 만나자. 하지만 민준이는 아버지, 지금 진짜 바빠요. 다음 주에 꼭 뵐게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뭔가 찜찜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3월 초, 김태수 씨는 딸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혹시 오빠한테 연락해봤어?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오빠 요즘 연락 안 돼요. 저도 궁금해서 몇 번 전화했는데 계속 바쁘다고만 하더라고요. 김태수 씨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때 정미숙 씨가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믿읍시다. 사업 시작할 때는 다들 바쁜 거 아니겠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김태수 씨는 아내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들을 믿어보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 그 불안이 현실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민준이의 대학 동기라는 청년이 김태수 씨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민준이 친구인데요. 혹시 민준이 요즘 어디 있는지 아세요? 김태수 씨가 사업 준비하느라 바쁘다던데. 라고 대답하자 그 청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저씨, 그게 제가 얼마 전에 강남에서 민준이를 봤는데요. 클럽에서 술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여자들이랑 같이요. 돈도 엄청 쓰고 있던데. 저는 민준이한테 돈 빌려줬거든요. 그런데 갚을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돈을 쓰고 다니니까 그 순간 김태수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그 청년의 말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내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민준이가 클럽에 다닐 리가 없어.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하지만 그 청년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직접 봤어요. 민준이가 샴페인 터뜨리면서 돈 쓰는 거 말이에요. 그 청년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김태수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두운 조명 아래 소파에 앉아 있는 민준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옆에는 여자 2명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샴페인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게 정말 내 아들일까?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건 민준이를 혼내주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증거로 남겨두려고요. 왜냐하면 민준이가 저한테 500만 원을 빌려갔거든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서요. 근데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돈을 쓰고 다니니까. 그 청년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사진은 분명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민준이가 맞습니다. 머리 모양,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까지. 김태수 씨가 작년 생일 선물로 사준 그 시계였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김태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요. 강남의 한 클럽이었어요. 민준이가 거기서 완전 돈을 물쓰듯 쓰더라고요. 제가 옆 테이블에서 지켜봤는데 최소 몇백만 원은 쓴 것 같았어요. 그 청년의 말에 김태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지금 당장 민준이한테 전화해봐. 그 청년이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민준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김태수 씨가 직접 전화를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는 연결음만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이 돌아간 후 김태수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민준이가 정말로 나를 속인 걸까? 3억이라는 돈을 사업이 아니라 다른 데 쓴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니야. 김태수 씨는 자꾸만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점점 더 많은 의심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가 사업 준비한다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말해준 적이 있었나? 투자자가 누군지,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일할 직원은 몇 명인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되고 있어요. 곧 성과 나올 거예요 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입니다. 김태수 씨는 서재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민준이가 쓴 차용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본인 김민주는 아버지 김태수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며
3년 후인 2028년 3월 1일까지 이자 포함 4억 원을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김태수 씨는 그 차용증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람. 아들이 진짜 사기를 쳤다면 이 종이 조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날 밤, 김태수 씨는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민준이 친구가 왔었어. 그 친구 말로는 민준이가 강남 클럽에서 돈 쓰고 다닌다던데. 정미숙 씨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클럽에 다닐 리가 없잖아요. 사업 준비하느라 바쁜데. 김태수 씨는 핸드폰을 꺼내 그 청년이 보내준 사진을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정미숙 씨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민준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민준이한테 전화해봤어요? 정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했지. 근데 안 받아. 문자도 안 읽고. 김태수 씨의 대답에 정미숙 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를 속인 걸까요? 말도 안 돼요. 민준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수 씨는 일찍 일어나 민준이의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민준이는 서울 강서구의 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태수 씨는 건물 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저 305호에 사는 김민준이라고 아세요? 제가 아버지인데요. 관리인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 청년요? 한 달 전쯤부터 안 보이던데요. 집도 비워둔 것 같고. 혹시 이사 간 거 아니에요? 김태수 씨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안 보였다고. 그럼 민준이는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 김태수 씨는 관리인 아주머니에게 부탁해서 민준이 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도 비어 있고 책상 위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여기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태수 씨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혹시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영수증 몇 장이 나왔습니다. 강남의 한 클럽,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명품 매장. 영수증에 찍힌 금액들을 보고 김태수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한 번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쓴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쓴 돈을 다 합치면 아마 수천만 원은 될 것 같았습니다. 김태수 씨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방 바닥에 주저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사업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3억을 그냥 펑펑 써버린 겁니다. 클럽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명품 매장에서 평생 절약하며 산 아버지의 땀과 눈물이 담긴 돈을 그렇게 허망하게 날려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태수 씨는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미숙 씨는 듣는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민준이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김태수 씨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건지 아니면 자식이 원래 그런 아이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김태수 씨는 딸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아빠인데 혹시 오빠한테 연락 와? 지은이는 아니요, 아빠. 오빠가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한숨을 쉬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이가 3억을 받아간 것, 사업이 아니라 낭비한 것,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것. 지은이는 듣는 내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사실 저도 오빠한테 돈 빌려준 적 있어요. 작년에 오빠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1,000만 원을 빌려갔거든요. 그것도 아직 안 갚았는데. 김태수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여동생한테까지 돈을 빌려갔다니. 아빠, 오빠 찾아야 되잖아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씨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건 친아들을 범죄자로 만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좀 더 생각해 보자. 오빠한테 연락 오면 바로 아빠한테 알려줘. 김태수 씨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김태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민준이를 너무 믿었던 걸까? 아니면 돈을 너무 쉽게 준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태수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혹시 민준이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객님, 그건 본인 계좌가 아니면 확인이 안 됩니다. 설령 부모님이셔도 본인 동의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해요. 김태수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자식 계좌도 확인 못하는 세상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태수 씨는 문득 민준이의 대학 동기들에게 연락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들이 민준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태수 씨는 민준이의 옛 핸드폰 번호부를 뒤졌습니다. 다행히 몇 년 전 민준이가 핸드폰을 바꿀 때 옛날 핸드폰을 집에 둬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민준이의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민준이 아버지인데요. 혹시 민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 연락 안 하는데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어떤 친구는 아저씨, 민준이가 요즘 이상해요. 저한테도 돈 빌려가려고 했거든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민준이 최근에 강남에서 자주 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 여자 둘이랑 같이 다닌다던데요. 고급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완전 부자처럼 보였대요. 김태수 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고급 외제차라니. 그것도 내 돈으로 산 거겠지. 며칠이 지났지만 민준이로부터는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민준이가 전화나 문자를 했을까 해서요. 하지만 매번 실망만 했습니다. 민준이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미숙 씨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남편이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여보, 밥 좀 먹어요. 이러다가 당신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김태수 씨가 말했지만 정미숙 씨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여보, 나는 괜찮아요. 그냥... 민준이가 걱정돼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태수 씨는 우연히 민준이의 SNS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이는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김태수 씨는 그동안
그런 걸 확인할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딸 지은이가 아빠, 오빠 인스타 한번 봐보세요 라고 해서 알게 됐습니다. 김태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의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명품 가게에서 쇼핑하는 사진, 그리고 클럽에서 친구들과 술 마시는 사진. 사진마다 달린 해시태그들이 가관이었습니다. 샵 성공한 인생, 샵 부자 되는 법, 샵 강남 라이프, 샵 럭셔리, 샵 아이유에로. 김태수 씨는 핸드폰을 보다가 그만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아들이 맞나? 내가 35년 동안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저런 사치를 부리고 있다니. 가장 최근에 올라온 사진은 3일 전 것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두 여자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셀카였습니다. 사진 속 민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김태수 씨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저렇게 웃을 수 있다니. 부모를 속이고 부모의 노후 자금을 빼앗고도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다니. 김태수 씨는 민준이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민준아, 아빠다. 제발 연락 좀 해라. 걱정된다. 하지만 민준이는 댓글을 읽고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확인해 보니 그 댓글은 삭제돼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직접 지운 겁니다. 김태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준이는 의도적으로 부모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요. 김태수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민준이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을 단서로 민준이가 자주 가는 장소들을 파악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한 클럽,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 압구정의 명품 매장. 김태수 씨는 그 장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강남역 근처의 클럽이었습니다. 낮 시간이라 문이 닫혀 있었지만 김태수 씨는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녁 8시쯤 되자 클럽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수 씨는 입구에 서 있는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사람 아세요? 하며 민준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직원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 손님이요? 단골이에요. 거의 매주 오시는데 돈 진짜 많이 쓰시더라고요. 한 번 오시면 몇백씩 쓰고 가세요. 김태수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몇백만 원씩이라니. 혹시 오늘 올 것 같나요? 김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보통 금요일, 토요일에 오시는데 오늘은 목요일이라.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금요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다시 그 클럽 앞으로 갔습니다. 저녁 10시쯤 드디어 민준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두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셋이서 웃으며 클럽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김태수 씨는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클럽 안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민준이 일행이 앉은 테이블을 찾았습니다. VIP 룸이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입구에서 망설였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민준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화를 낼까? 아니면 미안하다고 할까? 김태수 씨는 용기를 내서 VIP 룸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민준이와 여자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술병들이 즐비했습니다. 김태수 씨가 들어서자 민준이는 깜짝 놀라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아,
이게 무슨 짓이냐. 김태수 씨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내가 준 돈으로 이렇게 놀고 있었어.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민준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하지만 김태수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내가 나한테 한 짓이 뭔데 안 된다고 그래? 3억이야, 3억. 내가 35년 동안 모은 돈이야. 김태수 씨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김태수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일단 밖에 나가서 얘기해요. 밖으로 나온 민준이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김태수 씨가 담배는 언제부터 피웠어? 라고 물었지만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민준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너 지금 내 돈으로 뭐 하고 있는 거야? 사업은 어떻게 됐어? 김태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이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사업은 접었어요. 뭐? 김태수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 같은 거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태수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준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김태수 씨는 민준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자식아, 그럼 그 돈을 다 어디다 썼어? 민준이는 멱살을 잡힌 채로도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요. 술 마시고, 여자들이랑 놀고, 좋은 옷 사입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뭐가 어때서냐고? 이 자식아, 그게 내 돈이야. 그게 아빠 돈이야. 아빠가 35년 동안 땀 흘려 모은 돈이라고. 김태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아버지 돈은 나중에 제거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미리 쓴 것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태수 씨는 민준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평생 자식을 때려본 적 없는 김태수 씨가 처음으로 손을 올린 겁니다. 이 나쁜 자식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사람이야, 짐승이야. 민준이는 뺨을 쓸어내리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때리신다고 돈이 돌아와요? 이미 다 써버렸는데? 민준이의 말에 김태수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 써? 3억을 다 써? 네, 거의 다요. 한 5천만 원 정도 남았나? 민준이는 마치 남의 일처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길바닥에 털썩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이 이럴 수가 있어. 민준이는 그런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가보세요. 저 안에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요. 민준아. 김태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은 돈이라도 돌려줘. 제발 부탁이야. 그 돈이 우리 노후 자금이야.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이미 약속한 데가 있어서요. 다음 주에 차 계약금 넣어야 하거든요. 차는 또 뭐야? 김태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외제차요. 벤츠 S클래스.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요즘 강남에서는 좋은 차 타야 대접받는다고요. 민준이의 말에 김태수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 노후 자금으로 외제차를 산다니. 민준아,
제발 정신 차려라. 이러다가 너 완전히 망가질 거야.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고 남은 돈이라도 돌려줘. 김태수 씨는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들어갈게요. 더 이상 이러지 마시고 집에 가세요. 그리고 민준이는 정말로 클럽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태수 씨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맞나? 저 사람이 정말 얘 아들이 맞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김태수 씨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미숙 씨가 현관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보, 민준이 만났어요? 김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들이 뭐래요? 정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우리를 속였어. 김태수 씨는 민준이와 나눈 대화를 아내에게 들려줬습니다. 처음부터 사업 같은 건 없었다는 것, 그냥 돈을 쓰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것, 그리고 이미 대부분의 돈을 써버렸다는 것. 정미숙 씨는 듣는 내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떻게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된 거예요? 정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씨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정말 모르겠어. 그냥 민준이가 변한 것 같아. 아니, 원래 저런 애였는데 우리가 몰랐던 건지도 몰라. 그날 밤 부부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많이 운 적은 없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아픈 줄 몰랐습니다. 차라리 병이 들거나 사고를 당했다면 오히려 나았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그럼 미워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김태수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넣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 최근에 대량 출금이 있었네요? 김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들한테 송금했어요. 잔액이 현재 2억 1천만 원입니다. 직원의 말에 김태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억이 넘던 계좌가 이제 2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민준이한테 준 3억 외의 생활비로 조금씩 쓴 것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2억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2억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월 생활비를 150만 원으로 잡으면 1년에 1,800만 원, 10년이면 1억 8천만 원. 그럼 10년 후에는 통장이 텅 비게 됩니다. 그때 나는 75세, 아내는 73세. 그 나이에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살라는 건지. 집으로 돌아온 김태수 씨는 책상 서랍에서 민준이가 쓴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3년 후 4억 원 상환. 씁쓸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람. 민준이가 돈을 갚을 생각이 있기나 한 걸까? 아니, 갚을 능력이나 있을까? 3억을 몇 달 만에 다 써버린 아이가 3년 후에 4억을 갚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김태수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김태수 씨는 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차용증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차용증이 있으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시효성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 즉 아드님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통장에 돈이 없고 부동산도 없고 직장도 없다면 사실상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김태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소송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친아들이시잖아요. 소송을 하신다는 건 법정에서 만난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김태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법정에 세운다.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김태수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날씨는 화창했지만 김태수 씨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을 고소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지만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건 사과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통장에 돈 얼마나 남았어요? 제가 지금 급하게 돈이 좀 더 필요한데. 김태수 씨는 그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김태수 씨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냉정하게 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준아, 더 이상 돈 없어. 그리고 내가 한 짓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 전화 너머로 민준이의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신고하세요. 근데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제가 강제로 뺏은 것도 아니고 차용증도 있잖아요. 빌린 거예요. 빌린 거. 3년 후에 갚으면 되죠 뭐. 민준이의 말에 김태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이 말이 맞았습니다. 김태수 씨가 자발적으로 송금한 돈이었습니다. 강제로 빼앗긴 것도 아니고 협박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차용증까지 썼으니 그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너는 처음부터 사업할 생각이 없었잖아. 그게 사기 아니야? 김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사업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아서 접은 거죠. 그게 범죄예요. 민준이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전화를 끊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자발적으로 주신 돈이고 차용증도 있다면 이건 민사 문제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결국 김태수 씨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딸 지은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온 지은이는 부모님의 수척한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엄마,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김태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너는 신경 쓰지 마. 내 살림도 바쁘잖니. 하지만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오빠한테 전화해 볼게요. 제 말은 들을지도 몰라요. 김태수 씨는 만류했지만 지은이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동생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지은이는 울먹였습니다. 저도 오빠한테 1,000만 원 빌려줬는데 아직 안 받았어요. 근데 그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빠, 엄마 평생 모은 돈을. 지은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딸을 위로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우리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오빠는, 오빠는 언젠가 정신 차릴 거야. 하지만 김태수 씨 본인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정신을 차릴까? 아마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태수 씨와 정미숙 씨는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정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최대한 절약하면서 살아야지. 다행히 집은 있으니까 월세 걱정은 없고 생활비만 아끼면 될 거야. 제주도 여행은요? 정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포기해야 할 것 같아. 이제 여유가 없잖아. 정미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제주도 한 달 살기. 그 작은 꿈조차 이루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보, 근데 우리 그래도 행복했잖아요. 정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32년 동안 큰 탈 없이 살았고, 딸도 잘 키웠고, 민준이만 빼고는 다 좋았어요. 김태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행복했어. 앞으로도 행복할 거야. 돈은 없어도 우리 둘이 건강하면 되는 거지. 며칠 후, 김태수 씨는 아내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산책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여보, 벚꽃 예쁘네요. 정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예전에는 이런 것도 못 봤는데. 퇴직하고 나니 오히려 이런 여유가 생겼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김태수 씨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옆에 앉은 정미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제주도는 못 가도 이렇게 공원 산책하면서 사는 것도 괜찮지 않아? 정미숙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돈 많이 쓰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김태수 씨는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혹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 아니면 또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태수 씨는 민준이의 인스타그램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고급 외제차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벤츠 S클래스. 민준이가 말했던 그 차였습니다. 드디어 계약했다. 샵 꿈은 이루어진다. 샵 성공 샵 럭셔리 라이프. 사진 밑에 이런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돈으로 산 차를 자기 돈으로 산 것처럼 자랑하는 아들. 부모의 노후 자금을 빼앗아서 사치를 부리는 아들. 그게 내 아들이라는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한 달 후, 김태수 씨는 노인 일자리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65세지만 아직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억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노후가 안정될 것 같았습니다. 상담원은 몇 가지 일자리를 소개해 줬습니다.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청소, 모두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아파트 경비 일을 선택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 많지는 않지만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부터 김태수 씨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65세에 다시 직장인이 된 겁니다.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고 무거운 택배를 옮겨야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65세의 김태수 씨가 하려니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던 김태수 씨 앞으로 한 청년이 지나갔습니다. 30대로 보이는 그 청년은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비싼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민준이를 떠올렸습니다. 민준이도 저렇게 잘 차려입고 다니겠지. 퇴근 후 집에 돌아온 김태수 씨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정미숙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요. 김태수 씨는 괜찮다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65세에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한다니. 만약 민준이가 그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만약 3억이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쯤 아내와 함께 제주도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일하지 않고, 걱정 없이 행복하게. 하지만 그건 이제 불가능한 꿈이 됐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김태수 씨는 여전히 경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조금씩 적응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비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 민준이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가 어떻게 여기 전화번호를 알았을까? 민준아, 너 어떻게? 아버지, 지은이한테 들었어요. 경비 일 하신다고. 제가 좀 뵐 수 있을까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좀 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김태수 씨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 오후 5시에 이 경비실로 와. 다음 날 오후 5시 민준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화려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은 민준이는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김태수 씨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한 거. 알아요. 김태수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팔았어요. 그리고 제가 쓴 돈들. 정말 후회돼요. 후회한다고 돈이 돌아와? 김태수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부터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갚을게요. 진짜로요. 김태수 씨는 민준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잃었어. 너에 대한 신뢰 말이야. 그게 더 아파. 김태수 씨의 말에 민준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김태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취직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월급은 적지만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리고 매달 조금씩이라도 아버지께 보내드릴게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얼마씩 보낼 건데?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낼게요. 민준이의 말에 김태수 씨는 계산을 했습니다. 50만 원씩이면 6년이 걸립니다. 3억을 갚으려면. 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알았다. 그럼 다음 달부터 보내라. 하지만 민준아, 한 번이라도 밀리면 그때는 정말로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김태수 씨의 말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꼭 지킬게요.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민준이가 돌아간 후 김태수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사과가 진심일까? 정말로 돈을 갚을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들이라는 것. 미워도 내 자식이라는 것.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김태수 씨는 아내에게 민준이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사과하러 왔어.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갚겠다고 하더라고. 정미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우리 민준이가? 응. 근데 여보, 나는 잘 모르겠어. 진심인지 아닌지. 김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정미숙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일단 믿어봐요. 우리 아들이 정말로 정신 차렸을 수도 있잖아요. 김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믿어보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리고 실제로 다음 달 김태수 씨의 통장에 5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입금자는 김민준이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그 입금 내역을 보며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민준이가 변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김태수 씨는 여전히 경비 일을 해야 했고, 제주도 여행은 여전히 꿈으로 남았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받는다 해도 3억을 다 갚으려면 6년이 걸립니다. 그때 김태수 씨는 71세. 과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달 정확히 50만 원씩 입금됐습니다. 김태수 씨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승진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70만 원씩 보낼게요. 김태수 씨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정말 고맙다.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난 시간들이 너무 후회돼요.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살게요. 그날 김태수 씨는 민준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정미숙 씨는 아들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아, 우리 아들.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민준이는 어머니를 껴안으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셋이서 오랜만에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식탁은 소박했습니다.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그리고 밥. 예전 같았으면 민준이가 코웃음 쳤을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준이는 그 소박한 밥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두 분 편하게 모실게요. 그리고 제주도 여행도 꼭 보내드릴게요. 민준이의 말에 김태수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성공은 천천히 해도 돼. 중요한 건 정직하게 사는 거야. 알겠니?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김태수 씨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희망.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거나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배신. 그것만큼 아픈 것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기에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태수 씨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